저항을 한 흔적도 몸부림친 흔적도 없이 정수리에 구멍이 뚫린 시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오구리 무시타로 추리소설 후광 살인사건 1. 합장하는 시체. 전 수사국장이자 지금은 인류 형사 변호사인 노리미즈 린타로는 부름을 받은 정령이 떠나는 날 새로운 정령이 어째서 떠났는지를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7월 16일 아침에 보현산 거박사의 주지스님, 이라기보다 붓을 던져버린 견산화백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유명할 테지만 그 코노스 타이류 씨가 기괴한 변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하제쿠라 검사가 전화로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거박사는 그에게 완전히 낯선 장소는 아니었다. 노리미지의 친구이자 타이류와 함께 토쿠사파의 쌍벽이라 일컬어지는 시즈쿠이시 교손의 집이 거박사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에 있어서 2층에서 2개의 커다란 연못이 있는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조경 기교가 없는 만큼 오히려 소박한 아취가 있었다. 코이시카와 시미즈다니의 언덕을 내려가면 왼쪽으로 떡갈나무와 개암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그 높은 지대가 거박사였다. 주위는 벚나무 제방과 한 길이 넘는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본당 뒤편에는 그 절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약사당이 있었다. 타이류의 시체가 발견된 것은 약사당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삼나무 숲에 둘러싸인 황폐한 당우 속이었다. 사방 석자나 되는 커다란 포석이 본당 옆에서부터 시작되어 약사당을 만자 모양으로 휘돌아 현장에까지 이르러 있었다. 당은 4평 정도의 넓이로 현백당이라는 전액이 걸려 있었으나 당이라는 건 이름뿐이고 내부에는 마룻바닥도 깔려 있지 않았으며 입구에 있어야 할 격자무늬조차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3방향은 6치짜리 두툼한 판자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것을 2개의 커다란 연못을 잇는 도랑이 말발굽 모양으로 감싸고 있었다. 당 주위를 더욱 설명하자면 도랑은 오른쪽 연못의 뚝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당 뒤편을 지나 말발굽 모양의 왼편으로 접어드는 부근까지는 양쪽 기슭 모두에 인공바위로 제방이 쌓여 있었다. 당 주위에 나무는 없었으나 앞쪽에 교차하고 있는 삼나무에 커다란 가지가 햇빛을 막아 이른 아침에 아주 잠깐 해가 들 뿐 주위는 이끼와 습기로 깊은 산속처럼 흙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모래와 자잘한 자갈을 깔아놓은 당 내부에는 거미줄과 그을음이 종류석처럼 늘어져 있었으며 안쪽 어둠 속에 색이 벗겨진 젓갈색 기해천녀의 등신상이 그것도 하얀 얼굴만이 섬뜩할 정도의 생생함으로 도드라져 있었다. 거기에 돌담에나 있을 법한 커다란 돌이 천인상 근처에 하나 나뒹굴고 있는 모습은 마치 남북후의 그림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기를 띠고 있었다. 노리미지의 얼굴을 보고 하제쿠라 검사가 무척 친한 듯 눈인사를 했고 그 뒤에서 예의 야성적인 목소리를 올리며 수사국장인 쿠마시로 타쿠키치가 그 기름기 흐르는 작은 몸을 뒤뚱뒤뚱 내밀었다. 봤는가 노리미즈군. 이게 발견 당시 그대로의 상황일세. 그걸 알았다면 내가 자네를 일부러 부른 이유도 짐작이 가겠지. 노리미즈는 애써 냉정함을 가장했으나 그래도 마음속의 동요는 숨길 수 없었다. 그가 매우 신경질적인 손놀림으로 시체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시체는 이미 차가워져 완전히 강직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흡사 기괴파의 공상화 같았다. 커다란 돌에 등을 기대고
양손에 염주를 둘러 합장한 채 침통한 표정으로 안쪽의 천인상을 향해 단정히 앉아 있었다. 나이는 56. 왼쪽 눈을 실명하여 오른쪽만을 한껏 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등잔의 심지 같은 몸은 키가 과연 5척은 될까 싶었으나 하얀 버선을 신고 자줏빛 가사를 두른 모습에는 역시 부정할 수 없는 관록이 있었다. 상처는 노전골과 전두골의 연결부에 있었는데 둥근 끌 모양의 자상으로 그것이 매우 볼록했기에 두정에 거의 원심에 닿아 있었다. 상처의 지름은 약 0.5cm. 상처는 아래로 두개강 속까지 파고들었으나 주위의 뼈에는 함몰된 골절도 없고 파편도 보이지 않았다. 상처를 중심으로 가느다랗고 붉은 선이 이어져 거미줄 같은 금이 연결부를 구불구불 달리고 있었는데 전부 좌우의 설상골까지 이르러 있었다. 그리고 흐른 피가 부어오른 곳 주위를 물들이며 화산 모양으로 불룩하게 응결된 곳은 마치 체리를 얹은 아이스크림 같았는데 그 외에 외상은 물론 혈은 하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입은 옷에도 얼룩은 없었으며 옷의 주름과 매무새도 단정했다. 흙이 묻은 곳도 지면에 닿은 부분뿐이었는데 그것도 매우 자연스러웠으며 당 안에는 격투의 흔적은커녕 지문은 물론 그 외에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떤가? 이 시체는 참으로 멋진 조각 아닌가? 라고 쿠마시로가 오히려 도전적인 투로 말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부 이해할 수 없는 점뿐이니 자네의 취향에 딱 맞는 사건이야. 뭐 그렇게 놀랄 것도 없어. 새로운 이즘의 그림이란 건 대체로 이런 법이니까. 노리미즈는 맞받아치며 일어나 하지만 조금 이상한데? 이 조각상은 오른쪽 눈만 멀었어. 게다가 조각상에만 먼지가 묻어있지 않다니 어떻게 된 걸까? 라고 중얼거렸다. 그건 피해자인 타이류만이 이 당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원인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 검시를 진행했는데 사후 10시간 이상에서 12시간쯤 되었다는 감정이 나왔어. 그런데 상처 속에 날개미가 2마리 있었던 것을 보면 숨이 끊어진 것은 8시에서 9시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어젯밤 그 무렵에 날개미에 맹렬한 습격이 있었다고 해. 그렇다면 흉기는? 그건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 굽이 낮은 나막신은 피해자가 신던 것이라고 해. 당의 오른쪽 끝에 있는 포석과 커다란 돌 사이를 오간 설피의 흔적이 있고 그 오른쪽 옆으로 또 하나의 발자국이 커다란 돌 옆까지 이어져 있었으며 나막신은 거기에 벗겨져 있었다. 그 사이에 검사는 나막신 굽에 파인 자국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몸무게에 비해서는 홈이 깊은 것 같은데? 그건 어두운 곳을 걸었기 때문이야. 밝은 곳과는 달라서 아무래도 체중이 걸리기 쉬우니까. 라고 노리미즈는 검사의 의문에 답하고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줄자를 발자국 부분에서 세로로 세웠는데 그것이 왼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그는 그것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마침내 쿠마시로에게 자네는 살인이 과연 어디서 행해졌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다. 분명하지 않은가? 쿠마시로는 이상한 동작에 이은 노리미지의 기이한 질문에 눈을 깜빡이다가 어쨌든 본 그대로일세. 피해자는 나막신을 벗고 커다란 돌에 올랐다가 가만히 바닥으로 내려온 거야. 그리고 설피를 신은 범인이 뒤에서 범행을 저지른 거지. 하지만 시체의 상태를 보면 거기에는 물론 기상천외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해. 메커니즘?
검사는 쿠마시로답지 않은 용어에 미소 지었으나 틀림없이 그런 것 같아. 라고 끄덕인 뒤 그 일부가 시체의 합장이야. 저걸 보면 숨이 끊어진 뒤부터 강직까지 범인이 꽤나 복잡한 동작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그런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지. 거기에는 특별히 대답하지 않고 노리미즈는 시체를 다시 내려다보며 머리로 줄자를 가져갔다. 쿠마시로 군, 모자의 크기로 따지자면 8인치에 가까운 커다란 머리야. 65cm나 돼. 물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숫자라는 건 어쨌든 추론이 막혔을 때 탈출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어쩐 일인지 쿠마시로가 순순히 수긍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수리에 구멍이 뚫렸는데 저항을 한 흔적도 몸부림친 흔적도 없다니.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점 투성이인 사건은 어쩌면 아주 하찮은 곳에 해결점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자네는 범행수법에서 어떤 특징을 발견했지? 단지 이것뿐이야. 날카로운 끌 같은 것이 흉기인 듯한데 그것도 세게 찌른 게 아니라 비교적 말랑말랑한 연결부를 골라 송곳을 비벼서 구멍을 뚫을 때처럼 박아 넣은 것인 듯해.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이 직사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 듯해. 뜻밖의 단정에 두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앗하고 외쳤으나 노리미즈는 미소를 지으며 주석을 덧붙였다. 만약 날카로운 무기로 세게 찌른 경우라면 주변에 작은 조각의 골절이 일어나 상처가 매우 불규칙한 선으로 나타나. 그런데 이 시체에는 그게 없어. 뿐만 아니라 실금 같은 균열이 설상고래까지 이른 점이나 상처가 거의 정확한 원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봐도 이 자상은 순간적인 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박아 넣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두 개의 연결선을 노리는 더없이 어려운 일까지 성공했다는 점에도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그렇다면 고통을 표출한 흔적이 더 있어야 할 텐데. 검사가 마른 침을 삼키고 노리미지의 말을 기다렸으나 그때 다른 사람 같은 목소리로 쿠마시로가 말을 가로막았다. 여기서 자네에게 마지막 보고를 해두겠네. 라고 그가 놀랍게도 타이류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다. 믿고 안 믿고는 자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사실은 부인인 야나에가 어젯밤 10시 무렵에 약사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타이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하네. 그렇다면 그것은 시체이거나 범인의 가장이거나 그도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었거나 라며 노리미즈는 잠시 밝은 단풍나무 가지 끝을 노려보고 있다가 거기에는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듯 문득 다른 일을 쿠마시로에게 물었다. 그럼 어젯밤의 사정을 들어보기로 할까? 그건 저녁 8시 무렵에 피해자가 약사당으로 들어가 호마를 피운 것이 일의 시작이었고 그대로 본당에는 돌아가지 않았으며 오늘 아침 6시 반쯤이 되어 절의 불목하니인 나미가이 큐아치가 이 당 안에서 시체를 발견했어. 그런데 경내는 사의 날인 약사의 제사일 이외에는 개방하지 않고 대나무로 짠 울타리 안쪽에도 담을 넘은 흔적은 없으며 주변의 집을 조사해봐도 이상한 소리나 비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해. 또 타이르라는 인물은 노래와 종교관계 이외에는 교류가 적은 사람으로 외부 사람에게 원한을 산다는 건 거의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3개월 동안은 외출도 하지 않아서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고 해. 그게 아니라도 범인이 절 안의 사람이라는 설을 유력하게 증명하고 있는 건 이 설피가 피해자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이야. 이렇게 말한 다음 쿠마시로는 크게 마른 기침을 하고 그러니 노리미즈군,
잠깐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고개적인 살인기교에 완전히 정복당해버린 듯해. 하지만 그 실제 내용은 단지 5에서 4를 빼는 것만큼 단순한 산수 문제에 지나지 않아. 노리미즈가 진지한 태도로 듣고 있다가 물론 범인은 절 안에 있어. 그런데 자네는 지금 타이류가 3개월 정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지? 라며 매우 진지하게 이를 갈고 마치 몽상에 빠진 사람처럼 시선을 허공으로 가져갔다. 그렇다면 역시 그거로군. 맞아. 분명히 그것 말고는 없어. 그것이라니?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대단한 건 아니야. 난 지사학사는 아니지만 뼈조각 하나를 발견한 거야. 그것으로 골격의 전모만이라도 상상해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문처럼 직접적으로 범인의 특징을 지적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시체에 관한 의문의 저류에 흐르고 있는 끔찍한 사실이야. 즉, 살인 기교에 대한 순수 이론을 말하는 건데 그 궤도 이외에는 이 변종이 절대로 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었으면 하네. 말도 안 돼. 검사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우리의 발견은 이미 끝나지 않았는가? 그런데 유혈의 형태 하나만 해도 흉기의 추정이 곤란할 정도야. 게다가 상처가 생긴 원인이 자네가 말한 대로라면 이 시체에는 당연히 경악, 공포, 고통 등이 표출되어 있어야만 하지 않은가? 노리미즈는 검사를 가만히 바라보다 시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해답이 이거야. 즉, 한 줄기 연결선이야. 시체에 대한 수수께끼가 각자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거기에 막연한 관념밖에 갖지 못했어. 그런데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 그 상징의 형체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 어떤가? 이 표정은 성화 등에서 볼 수 있는 순교자 특유의 표정 아닌가? 몇 년 전의 해외여행 중에 시스티나 성당에 그림 엽서를 보냈던 자네라면 미켈란젤로의 벽화인 최후의 심판에서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야. 그래, 절망과 버별, 틀림없이 비장한 황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의 가설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그렇군. 검사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치자 그렇다면 최면술인가? 라고 쿠마시로 역시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듯 외쳤다. 아니, 최면술은 아니야. 그건 타이류가 3개월 동안이나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어. 절 안에는 본인이 깨닫지 못하도록 최면을 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을 거야. 물론 몇 개월 전에 암시를 주어 후 최면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타이류에게 풍부한 최면 경험이 있어야만 해. 라고 노리미즈는 우선 쿠마시로의 의심을 꼼꼼하게 풀어준 뒤 자신의 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의 가설은 지극히 단순한 관찰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아마 자네들도 이 시체를 본 순간 뭔가 느낀 게 있을 거야.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무저항, 무고통이 드러나게 하려면 육체를 살해하기 전에 우선은 타이류의 정신작용을 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하지만 그와 같은 초의식 상태를 단일한 수단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무엇보다 레토르트나 역학 가운데도 물론 뇌의 해부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시민성 정신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프로세스야. 아니, 공상이라고 웃어넘기지 말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니. 그리고 그 거세법 말인데 거기에 매우 복잡한 조직이 필요한 건 타이류의 정신작용을 서서히 변화시킨 끝에 형성된
마지막 것이 흉기의 구조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그 프로세스가 자네가 말한 메커니즘이고 그 결론은 내가 말한 비장한 황홀이야. 그리고 오랜 과정과 시간을 들인 끝에 드디어 범인의 기상천외한 의도가 성공을 거둔 거야. 틀림없이 그 사이에 신비한 형태의 톱니바퀴가 맞물리기도 하고 팽이 같은 피스톤이 움직이기도 했을 테지만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만들어진 초의식이 최후의 톱니바퀴와 맞물려 공포장치를 회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전의 상태를 흉기가 내려와도 중단시키지 못하게 한 거야. 어떤가 쿠마시로군. 자네는 이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을 풀 열쇠가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한 톱니바퀴의 구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신비한 흉기가 숨겨져 있는 거야. 말을 마친 노리미즈는 갑자기 힘없이 한숨을 내쉬더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과연 강직이 일어났을까 하는 점이야. 하제쿠라 군은 강직 전에 범인이 손을 쓴 것 같다고 말했지만 강직과 동시가 아니면 시체의 합장을 설명할 방법이 내게는 전혀 없어. 쿠마시로는 난해한 안개에 휩싸인 듯 침묵했으나 검사는 회의적인 눈으로 응시하며 그런데 나는 적의 마음에 걸려. 저기 조각상의 머리에서 비스듬하게 오른쪽 위로 5치쯤 되는 곳과 좌우의 판자벽에 2군데. 그것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정확히 시체의 목 부근에서 만나는데 구멍이 3개 있지. 원래부터 있던 구멍은 아닌 듯한데 저런 곳을 통해서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하지만 효과가 뛰어난 어떤 이완 정형 장치라고 나는 말하고 싶네만 그런 걸 범인이 고안해낸 거 아닐까? 물론 현재로서는 공상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 만약 강직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것도 당연히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나도 아까부터 깨닫고 있던 사실이야. 게다가 모든 구멍 앞에 있는 거미줄도 찢어져 있어. 노리미즈는 약간 당혹스러운 빛을 띠며 말한 뒤 그 얼굴을 쿠마시로 쪽으로 휙 돌려 관계자 신문에서 뭐 수학이 좀 있었는가? 그게 동기다운 것을 가진 인물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대신 하나같이 한눈에 봐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마치 가면무도회 같아. 만약 그런 무리들이 신경병 환자의 행렬이 아니라 사실은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복잡함은 자네라 할지라도 도저히 읽어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네. 어쨌든 신문 해보도록 하게. 마침 지금 막 이 상처에 꼭 들어맞는 조각용 끌이 동거인인 쿠리아가와 사쿠오라는 서양화 학생의 방에서 발견되었으니. 일행은 본당 쪽으로 향했는데 그 도중에 있는 흑갈색의 커다란 연못 저편에 뒤편에 위치한 시즈쿠이시의 집 2층이 거꾸로 비치고 있었다. 본당의 왼쪽 끝에 있는 격자문을 열면 4평 정도의 토방에 이어 검은 빛으로 윤이 나는 판자가 깔린 방이 있고 이어서 음산한 다실로 이어지며 텐마루에서 연락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쿠리아가와 사쿠오의 방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괴종시계와 캔버스와 화구 외에 장서와 뚜껑의 경첩이 망가진 휴대용 추금기가 있을 뿐 사쿠오는 그 방을 수색하기 위해서 야나에의 서재로 보내고 난 뒤였다. 야나에의 서재는 다실에서 텐마루로 나가지 않고 왼쪽으로 꺾어져 복도를 조금 간 막다른 곳에 위치한 방인데 그 벽 너머는 불목하니인 나미가이 큐아치가 살고 있는 곳의 부엌이었으며 사쿠오의 방과는 작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평행으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복도는 텐마루가 되는 모퉁이에서부터 몇 개의 방을 관통하여 본당의 승려 출입구에서 끝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방에서든 복도를 직접 통해서 올 수 있는 셈이었지만 어젯밤부터 오늘에 걸쳐서는
기온이 매우 낮았기에 장지문은 한겨울처럼 빈틈없이 닫혀 있었다. 두 명의 사복경찰 사이에서 아틀리에에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것이 쿠리아가와 사쿠오였다. 24~25살로 미술학생다운 머리 모양의 단정하고 귀족적인 용모를 가진 청년이었으나 어깨부터 아래로는 탄광의 광부가 아닐까 착각이 들 만큼 붉어진 근육의 선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노리미즈를 보자마자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 드디어 살았습니다. 사실은 노리미즈 씨가 등판하시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쿠마시로 씨의 억지스러운 추정에는 정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끌이 하나 발견되었다는 정도의 사실과 제 방의 창밖에 있는 쪽문을 통해서 약사당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정도의 사실 가지고 저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끌이라는 말에 찾아보니 하나 더 있던 것이 어느 틈엔가 사라졌는데 그 사실을 아무리 말해도 저를 조금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젯밤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4시에 학교에서 돌아왔고 그런 다음 방에서 고갱의 전기를 읽다가 7시에 저녁 식사에 불려갔고 9시 무렵에 곤야쿠엔마의 제사일 구경을 갔다가 10시 넘어 집에 왔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늘어놓았다. 그 당당한 말투와 용의자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명랑함에는 일동을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 사이에 노리미즈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 방 안에 이상한 장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들어온 문 위의 중인방에는 주걱 모양의 널빤지에 땅거미로 분장한 가부키 배우 바이코의 모습이 그려진 입체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 속 치켜든 오른손에서부터 10가닥 정도의 은색 거미줄이 비스듬하게 부채꼴로 퍼져나가 그 끝이 옆에 있는 둥근 괴종시계 아래의 격자 창문 아랫부분까지 이어져 있었다. 철제 바퀴가 달린 인력거가 오가던 시대의 취향이로군. 하고 노리미즈가 처음으로 사쿠오에게 말했다. 네, 사모님이 고풍스러운 커다란 상점의 안주인 같은 분이라서요. 게다가 이건 제가 작년 말에 부탁을 받아 만든 것인데 거미줄은 진짜 소품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배경화를 그린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며 노리미즈가 끝에 한 가닥을 잡았는데 그것은 종이심에 은박지를 입힌 부드러운 끈이었다. 그때 창밖에서 댕 하고 12시 반을 알리는 가라앉은 음색이 한 번 들려왔다. 그것은 사쿠오의 방에 어울리지 않는 크고 호화로운 시계로 작년에 고향으로 돌아간 미술학교의 교수인 주베 씨의 유품이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은 격자 창문 위에 있는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12시 32분이었는데 그 시계에는 30분을 알리는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 사쿠오의 요설은 타이르 부부의 소원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부인인 야나에의 험담을 한껏 한 뒤 마지막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처럼 올해 들어서부터 주지스님의 생활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무렵에는 가끔 실신한 것처럼 되어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던 적도 있고 요즘에는 이상한 꿈만 꾼다며 제게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제 몸속에서 난쟁이 같은 자신이 빠져나와 지혜이군 얼굴의 여드름을 하나하나 정성껏 짭니다. 그리고 짜기를 전부 마치고 나면 얼굴에 가죽을 벗겨서 소중하게 품속에 넣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 절에 전절하고 할 만한 분위기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그 결과 당연히 일어난 자괴작용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노리미즈 씨, 그런 분위기는 곧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2. 1인 2여. 타이르일까? 아니면
사쿠오를 내보내고 뒤이어 그 방에서 야나에, 절의 잡무를 처리하는 승려인 쿠타스와 지에이, 불목하니인 큐하치를 순서대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빛바랜 기름종이로 싼 6자짜리 검은고가 걸려있는 장식 공간에서 민달팽이라도 나올 것처럼 노후한 나무 냄새가 났다. 그것이 사쿠오의 말과 어우러져 묘한 연상작용을 일으켰다. 쿠리아가와 사쿠오라는 사내는 범인으로서의 그리고 또 뛰어난 배우로서의 재능도 가지고 있어.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 없는 사람은 살짝 장난을 쳐보고 싶은 마음에서 연극을 해보려 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게다가 아니, 그 사람은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실이 더 있어. 검사가 이런 말로 노리미지의 말을 끊었으나 노리미지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인 뒤 이복의 쿠마시로군 하고 끄를 가리키며 이건 흉기의 일부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해. 그러나 흉기가 무엇이었는지 나로서는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지만 그런 다음 그는 창문을 열고 땅거미 그림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갑자기 까치발을 해서 그림의 오른쪽 눈의 막을 벗겨냈다. 끔찍할 만큼 사치스러운 물건이로군. 운모를 사용했어. 그런데 왼쪽 눈에는 이게 없어. 어때? 반짝임이 없지? 노리미지가 이렇게 말한 순간 방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타이류의 아내인 야나에였다. 야나에는 예전에 명성을 얻었던 여류 가인으로 전 남편인 범어학자 쿠아베 라이키 씨가 세상을 떠나자 이후 타이류와 재혼했다. 미끈한 학꽁치를 닮은 몸매, 그것을 온통 검은색으로 감싼 속에 하얀 얼굴과 물빛 장식용 깃이 선명하게 부각되어 그것이 40살 여자의 정열과 그 반면에 있는 차가운 이지를 느끼게 했다. 대화는 중성적이어서 피해자 가족 특유의 동정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가 없었다. 오히려 얄미울 정도로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노리미즈는 정중하게 조의를 표한 뒤 우선 어젯밤의 행동에 대해서 물었다. 네, 오후부터 계속 다실에 있었는데 아마도 7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설피를 신고 나가는 듯 하더니 곧 돌아와 약사당에서 기도를 올리겠다며 지혜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피가? 그럼 일단 돌아와서 쉬는 게 굽이 낮은 남학신이로군요. 쿠마시로가 깜짝 놀라 외쳤다. 완전히 범인의 발자국일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깊이 물어보지도 않았던 설피 자국이 주지 스님의 것이라면 대체 범인은 어떤 방법으로 발자국을 지운 것일까? 그도 아니면 접근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흉기가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노리미즈는 동요하는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하하하, 쿠마시로군. 지금의 모수는 아마도 곧 밝혀지게 될 거야. 그런데 부인, 그때 남편의 모습에 평소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셨나요? 글쎄요. 요즘의 남편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인지 쿠타스 씨의 남학신을 신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15분쯤 지나서 지에이가 돌아온 듯한 기침 소리를 들었는데 쿠타스는 그때 본당 옆에 방에서 단가의 사람들과 장례식에 관한 상의를 하고 있는 듯 했어요. 남편은 2, 3일 전부터 목이 좋지 않아 묵도를 하고 있는지 독경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저녁을 먹으러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랬기에 매일 밤 그랬던 것처럼 10시쯤에 연못 쪽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도중에 약사당 안에서 본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 이미 현백당 안에서 시체가 되어 있었을 텐데요. 제게 그렇게 물으셔도 소용없어요. 야나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결코 거짓말도 아니고 환각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문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야. 쿠마시로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했다. 지혜인은 분명히 닫은 다음 왔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호마의 연기가 들어찼기 때문이었을 거야. 노리미즈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그저 호마의 연기가 유달리였다고 생각했을 뿐 남편도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그 외에는 특별히. 그럼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돌아올 때는 약사당 뒤편으로 해서 왔기에 그 뒤로 11시 반쯤 되었을 때 남편의 방 쪽에서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때 돌아온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만. 발소리? 노리미즈가 커다란 동요를 느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그런데 침실을 따로 쓰시는 이유는? 그걸 설명드리려면 지난 2개월 동안의 남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며 야나에는 마침내 여성다운 억양이 되어 목소리를 떨었다. 그 무렵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정신적 타격을 입은 듯 낮이면 한시도 쉬지 않고 생각에 잠겼고 밤이 되면 종잡을 수 없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지난달 들어서부터는 매일 밤 약사당에서 광기 어린 듯한 근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제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군.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기묘한 질문입니다만 중인방에 있는 저 그림의 왼쪽 눈, 저건 옛날부터 없었나요? 아니요. 야나에가 별일은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그저께 아침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어제는 이 방에 누구 한 사람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고 노리미즈가 처음으로 날카로운 투로 물었다. 어젯밤 10시 무렵에 산책을 나갔었다고 하셨습니다만 어젯밤에는 그 무렵부터 날이 흐려서 기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단순한 산책만은 아니었겠죠? 그 순간 핏기가 쓱 가시더니 야나에는 충동을 참고 있는 것 같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노리미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았을 뿐 그도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야나에에 대한 신문을 끝내버리고 말았다. 야나에가 나가자 쿠마시로가 묘하게 한쪽 얼굴로만 미소 지으며 듣지 않아도 자네는 알고 있는 거겠지? 글쎄. 노리미즈는 애매하게 말을 흐리고 하지만 닮았다면 닮았다고 할 수 있어. 물론 우연히 닮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얼굴이 기해천녀와 참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보다 노리미즈군. 검사가 담배를 버리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자네는 어째서 그림의 왼쪽 눈에 신경을 쓰는 거지? 그 말을 듣자 노리미즈는 갑자기 쿠마시로를 재촉해서 문지방 쪽으로 데려가더니 방 문을 조금 열고 말했다. 그럼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할까? 어젯밤 이 방에 몰래 숨어든 자가 있었는데 그때 눈의 막이 어떻게 떨어졌는가 하면 그리고 그 자신이 우선 문지방 위에 서서 힘을 주어 한 손으로 방문을 밀었는데 방문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덜그럭거렸다. 그런데 다음으로 쿠마시로를 올라서게 했더니 이번에는 부드럽게 열렸다. 그와 동시에 그림을 보고 있던 검사가 하는 소리를 냈다. 어떤가? 문지방이 내려앉은 반동으로 중인방의 그림이 휙 기울었지? 그 바람에 벗겨지려 하고 있던 눈의 막이 떨어진 거야. 쿠마시로 군은 68kg 이상 될 듯한데 우리들 정도의 중량으로는 문이 덜그럭거리지 않고 열릴 정도로 문지방이 내려앉지는 않아. 다시 말해서 문의 소리가 나지 않게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쿠마시로 군과 같은 몸무게 이상.
즉 사쿠오나 혹은 두 사람 이상의 중량이 아니면 안 돼. 두 사람. 그것은 범인과 시체를 의미한다. 과연 한 사람이었을까, 두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눈에 막이 떨어진 것은 노리미지의 추측과는 전혀 다른 경위로 일어난 일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마치 질식할 것 같은 무게로 덮쳐왔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는 쿠타스에 의해서 곧 깨지고 말았다. 이 나이든 설교사가 참으로 신기하기 짝이 없는 불꽃을 들고 등장한 것이었다. 쿠타스라는 쉰 남짓의 승려는 피해자와 거의 비슷한 체형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승려 특유의 묘하게 맨들맨들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뻔뻔스러운 듯한 유연함으로 교묘한 말솜씨를 발휘했는데 용모는 나한 뺨칠 정도로 추계한 모습이었으며 거기에 당근과 같은 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대조가 굉장히 섬뜩했다. 그는 질문에 응해서 저녁 식사 후 7시 반부터 8시쯤까지는 단가인 카스라기의 집에서 보낸 사람과 회담을 했으며 이후 그 집으로 가 죽은 자의 머리맡에서 독경을 한 뒤 10시 넘어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뒤 갑자기 옷깃을 바로 하고 위압하는 듯한 목소리가 되어 이번 사건의 열쇠는 속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법의 신비로움에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염주를 돌리며 시작한 이야기는 어두컴컴한 안개 너머에서 희미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이상한 도깨비불이었다. 3월 말일의 밤, 달이 뜬 지 얼마 되지 않은 8시 무렵의 일이었다. 지에이와 사쿠오가 갑자기 달려와서는 현백당에서 요상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천인상의 머리 위로 달무리 같은 맑은 후광이 비쳤다고 하기에 어쨌든 일단은 살펴보기로 하고 타이류와 쿠타스 두 사람이 현백당으로 가보았다. 그러나 당 안팎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삼아 머리 위에 구멍으로 빛을 비춰보아도 머리카락에 오칠만 반짝일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비한 현상인 채로 남아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튿날부터 타이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의심과 생각에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사쿠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듣기를 마치고 나서 노리미즈가 약간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그랬겠지요. 그 불도를 모르는 괘씸한 놈은 누군가의 교묘한 장난이라고 말했으니까요. 머릿속에 그 일은 아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으로 어찌 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 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각상의 후광은 그때뿐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후에도 한 번 더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본 것은 얼마 전에 일을 그만두고 나간 후쿠라는 하녀였습니다. 이번에는 몇 시쯤이었습니까? 그게 틀림없이 9시 10분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마침 시계에 태엽을 감고 있었기에 시간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혜인은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이 없는 진술로 끝났는데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고 자신의 방에 있었다는 말뿐이었으나 머리가 롬브로소라면 몸을 떨 것이라 여겨질 만큼 일종의 특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노리미즈는 지혜이에 대한 신문이 끝나자 타이류의 방으로 가서 무엇인가 찾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뒤이어 불목하니인 나미가이 큐아치를 불러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머뭇머뭇 들어온 노인을 보자 쿠마시로가 노리미즈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를 속삭였다. 그것은 조금 전에 신문 중에 큐하치가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저녁 6시부터 8시 반 무렵까지 절에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 외에는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부유한 전당포의 주인인 그가 어째서 불목하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큐하치는 오랜 신경통이
약사 열애를 믿음으로 해서 나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후 이상한 광신을 품게 되어 지난 1월에 퇴원하기까지 교회의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약사부를 섬기는 노인이 범인의 족적을 하나하나 지적해 나갔다. 한 10시 반쯤 되었을까? 누가 사슬을 풀어놓았는지 개 짖는 소리가 연못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기 위해 약사당 앞을 지났는데 방장님이 안에서 기도 중이신지 앉아 계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자네도 봤단 말인가? 순간 세 사람이 시선을 주고받았으나 큐하치는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제사일 밤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빨간 통 모양 제등이 양쪽 옆에 매달려 있고 2개 모두에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빨간 통 모양 제등이? 라고 중얼거린 노리미지가 다시 눈을 들어 그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그런 다음 연못가로 갔는데 칠흑같이 어두워서 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휘파람을 불며 그럭저럭 30분 가까이 웅크려 앉아 있었는데 맞은편 시주쿠이시시 댁의 뒤편 부근에 누군가 있었는지 연못 속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저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갈 때도 통 모양의 제등에 불이 켜져 있었나? 아니요. 제등은커녕 문이 닫혀 있어서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이것으로 관계자 신문은 모두 끝났다. 큐하치가 나가자 노리미지가 피로한 듯한 모습으로 중얼거렸다. 과연 동기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군. 게다가 이렇게 넓고 사람이 없는 집에서 알리바이를 증명하라고 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일이야. 그래도 자네가 말한 메커니즘의 일부는 밝혀지지 않았는가? 라고 검사가 말하자 노리미지는 어딘가 섬뜩함이 느껴지는 미소를 지었다. 어쨌든 지금 음화의 전모가 드러났어. 타이류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잠식당해 변화해 갔는지. 어떻게 된 건가? 그건 이렇게 된 거야. 사실 나는 조금 전에 타이류의 방을 살펴보다 일기 같은 걸 발견했어. 물론 다른 곳에는 주목할 만한 기술이 없었지만 꿈을 적어 놓았기에 커다란 도움이 됐어. 5월 21일에 요즘 몇 밤이고 나무로 된 자물쇠에 걸터 앉아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어째서일까라고 되어 있었어. 그리고 6월 19일에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오른쪽 눈을 도려내 천인상에게 없는 왼쪽 눈 속에 넣었다. 라고 적혀 있었어. 물론 나는 프로이트는 아니지만 바로 그 꿈을 해석하기로 했어. 사실은 그것이 타이류의 일그러져가는 심리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거든. 우선 처음으로 3월쯤 타이류에게 종종 일어났던 실신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두겠는데 그건 성적 기능의 억압에 의한 마비성 피로야. 그 증거가 여드름 운운하는 꿈인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성욕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드름을 짠 자국이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야나에가 타이류에게서 멀어져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다음으로 나무 자물쇠 말인데 자물쇠도 역시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고 있어. 하지만 나무라는 말은 결국 목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조각상의 신비한 후광을 접한 초록이에 금지당한 성적 욕망이 어떤 증상으로 옮겨갔는지 그 과정이 명료해져. 그건 조각상 애호증이야. 그리고 타이류는 정신이 계속 이상해져 갔는데 물론 그와 함께 성적 기능이 떨어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 증상을 자각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그 후의 일이 마지막 꿈으로 나타난 거야. 타이류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눈을 도려내어 천인상에게 바쳤다는 건 사문의 몸으로 행해서는 안 될 존엄한 조각상 모독죄를 범한 징벌로 부처님의 단죄를 소망했기 때문이야.
자네라는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가? 육체가 받는 고통을 즐기기보다 정신적 자기응징에서 쾌락을 느끼는 쪽이 더 전형적인 마조이스트라고. 그처럼 매우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어쨌든 일종의 기적에 대한 동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타이류가 빠진 마지막 귀결점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 일어난 타이류의 심리적 변화를 이것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상상한 거세법의 프로세스를 따라간 것이니 그 사이의 주요한 점에는 반드시 외부에서 작용을 시킨 사람이 있었을 거야. 따라서 조금만 더 사정이 밝혀지면 흉기도 추정할 수 있을 거야. 말을 마친 노리미즈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두 사람을 힐끗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럼 쿠타스에게 안내를 받아 약사당을 살펴보기로 하세. 약사당의 계단을 오르자 중앙에 향의 재가 산더미처럼 퇴적되어 있는 호마단이 있고 그 뒤는 감실 모양으로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막이 열려 있었기에 눈이 어둠에 익어감에 따라서 중앙의 약사 3존이 그야말로 열대지방 사람다운 풍성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운데에 약사열애의 좌상이, 좌우 양옆에 있는 일광과 월광은 입상이었다. 약사 3존 뒤로 6자 정도 나무 판자가 깔린 공간이 있었는데 그 안쪽 단상에는 성관음상과 좌우의 사천왕이 2개씩 놓여 있었다. 당 안에서 발견된 지문 가운데 추리를 정객해 할 만한 것은 물론 없었다. 어디에서도 먼지 하나 없군요. 라고 노리미즈가 이상하다는 듯 쿠타스에게 묻자 제사 전날이면 청소를 하는데 아직 3일쯤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발자국이 남을 만큼의 먼지는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때 이 통 모양의 제등안도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쿠타스가 두 손에 들고 나온 것은 길게 느리면 길이가 사람의 키만큼이나 되고 지름이 7치나 되는 철판으로 만들어진 새빨간 통 모양 제등 2개. 초는 2개 모두 철심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탄 상태였는데 거기서 끈 것인 듯했다. 노리미즈는 이 제등에서 결국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호마단 앞에 경상 오른쪽 끝에는 반야심경이 쌓여 있고 타이류가 독경하고 있었던 듯한 비밀 산매즉 불렴송 사본이 가운데 펼쳐져 있었다. 요령이 추처럼 올려진 채 펼쳐져 있는 면을 살펴보니 5장 160 심등 3중 적색망 집화라는 곳이었다. 이 한 권을 처음부터 독경하면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몇 분 정도 걸립니까? 글쎄요, 20, 30분쯤일까요? 라고 쿠타스가 대답했다. 그럼 8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8시 30분인가? 검사가 자랑스럽다는 듯한 얼굴을 하자 어쩌면 여기서 시체로 만든 것을 현백당으로 옮긴 걸지도 모르겠군. 통 모양 제등이 하나 더해져서 천칭이 드디어 수평을 맞추게 됐어. 라고 쿠마시로가 당혹스럽다는 듯 말했는데 그의 코앞으로 노리미즈가 작은 종이 꾸러미를 내밀더니 이걸 감식과에 넘겨 현미경 검사를 해주게. 검은 그을음 같은 것인데 약사 3종 가운데 월광의 광배에만 묻어 있었어. 라고 말한 뒤 빨강과 빨강, 불과 불 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꿈결에 잠긴 듯 중얼거렸다. 약사당의 조사를 마친 뒤 연못가로 나가자 노리미즈가 어느 틈에 교손에게 사람을 보냈는지 한 형사가 한 통의 봉서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거기에는 흘려 쓴 글씨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타이류군이 살해당했다니 참으로 뜻밖일세. 그러나 그 이상으로 놀라운 점은 내가 어느 틈엔가 사건 속의 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일세. 자네는 야나에가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타이류군과 헤어지고 싶어 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했네. 물론 그것은 사실일세. 실제로 나는 야나에를 사랑하고 있네.
그러나 둘의 관계가 작년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사무 이상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두고 싶네. 물론 어젯밤에도 10시 무렵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네만 건조실을 통해 내려가 10분 정도 연못가에서 그녀를 만났네. 하지만 아무리 세상 물정이 어두운 나라도 밀회와 다름없는 장소에서 과연 담배를 피웠겠는가? 이상 자네의 질문에 대해 답해두겠네. 혼자 사는 화가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은 아주 잘 알고 있네만 솔직함이 최고의 술책이라 믿고 있기에. 읽기를 마친 노리미즈는 후회하는 듯한 쓴웃음을 지었다. 우정을 배반하고 슬쩍 떠보려 했으나 그것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야나이가 말하지 못했던 사실뿐이야. 꼴 좋군, 노리미즈. 그런 다음 그는 혼자 연못 건너편으로 가서 수문 쪽의 뚝을 살펴본 뒤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웅크린 채 걷다가 잠시 후 연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묘한 걸 찾아가지고 왔어. 이렇게 말하며 꽃잎을 뜯어내자 안에서 거머리 5-마리가 꿈틀대고 있었다. 수문 쪽의 뚝 근처에 있던 것인데 어떤가? 좋은 냄새가 나지? 타바요스 레세타 연꽃이라는 열대종이야. 이 꽃은 밤에 피었다가 낮이면 오므라들어. 그런데 오므라든 꽃잎 속에서 거머리가 나왔으니 범인이 연못 건너편에서 무엇을 했었는지 알 수 있겠지? 검사와 쿠마시로는 담뱃재가 점차 길어졌지만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모르겠다면 내가 말하기로 하지. 범인이 연못의 물로 피에 물든 손을 씻었는데 그때 부근의 물에 잠긴 레세타 연꽃이 한 송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물론 피냄새를 맡고 거머리가 몰려들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일 테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인은 부유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수문 쪽의 뚝에 있는 판자를 열어 물을 흘려보냈어. 그렇게 하면 수면이 내려간 만큼 레세타 연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겠지. 그리고 아침이 되어 꽃이 다물어졌을 때 남아있던 거머리가 꽃잎에 쌓여버린 거야. 하지만 그건 말하자면 우연히 일어난 현상에 지나지 않아. 뚝의 판자를 연 범인의 진짜 목적은 현백당 안에 발자국을 지우는 것이었어. 노리미즈는 그 물줄기에서 무엇을 알아낸 것일까? 자네들이 몰라서는 곤란하지. 범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면의 높이가 다른 2개의 연못이 있다면 누구나 그것을 이용할 테니까. 즉, 이쪽 연못의 수면을 조금 내려가게 한 뒤 현백당 오른쪽의 연못과 연못 사이에 있는 도랑의 뚝을 튼 거야. 그렇게 하면 연못의 물이 수면이 낮은 도랑으로 한꺼번에 밀려들 테니 바위가 끝나는 당의 왼쪽 부근에 오면 지상으로 세차게 범람하게 돼. 그 물의 힘이 지상의 자잘한 자갈을 움직여 당 왼쪽에서부터 타이르 뒤편에 걸쳐서 남아있던 발자국을 지워버린 거야. 그런데 내가 줄자를 굴려 시험해 본 것처럼 당의 내부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에 걸쳐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설피와 남학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까지는 물이 닿지 않아. 그리고 그 부근은 이른 아침에만 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젖은 흔적이 시체를 발견했을 무렵에는 이미 말라버렸던 거야. 그렇다면 타이류가 어디서 살해당한 건지 더욱 알 수 없게 되는데? 쿠마시로는 시선을 고정한 채 입술을 씹었으나 검사는 짙은 의심의 기운을 내보이며 그렇다면 범인은 어째서 담배를 피운 걸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담배를 피우다니. 나는 그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혹은 교손이 수사관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동기 비슷한 것과 그것만으로는 교손을 잡아들일 마음이 아무래도 들지 않는데? 검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의문이 한 가지 더 있어. 그건 제 등의 기묘한 출몰이야. 10시에 야나에가 보지 못했던 것이 10시 반에는 불이 켜진 채 매달려 있었어. 그리고 그것이 11시가 되자 모습을 감추었어.
그 3단계의 출몰에 대체 범인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 그 점은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이야. 쿠마시로도 어둡게 중얼거렸다. 이전까지 나는 범인의 변장이라고만 믿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생각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어. 호마의 불빛뿐이었다면 아마도 효과가 있었을 테지만 그처럼 좌우에 제등을 매달면 담뱃불과 마찬가지로 정체가 드러날 우려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체로 본다는 건 더욱 현실성 없는 얘기야. 노리미즈군, 대체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그러나 노리미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생기가 넘쳐 흘렀다. 그런데 말이지, 나는 자네들과는 달리 그 제등을 움직이지 않고 관찰해봤어. 제등 속의 촛불만을 가만히 바라본 거야. 그러자 범인의 신비한 살인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머지않아 천인상의 후광과 제등의 빛 사이에서 과연 어떤 신비한 기계가 회전하고 있었는지 그걸 틀림없이 알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야.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게 깊이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게. 이렇게 해서 사건 첫째 날은 의문투성이인 채로 지나가 버렸으나 쿠마시로는 야나에, 쿄손, 사쿠오 3명을 끝내 구인했다. (3) 2개의 후광. 그날 밤 노리미즈에게 3군데서 정보가 들어왔다. 한 군데는 법의학 교실로 상처가 생긴 원인에 대한 노리미즈의 추정을 완전히 뒷받침해 주었으며 숨이 끊어진 시각도 7시 반에서 9시까지임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 다음은 쿠마시로에게서 사쿠오가 분실했다는 다른 끌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지점은 큐하치가 웅크리고 있었다는 장소에서 바로 5미터 앞에 있는 연못 속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리미즈가 월광의 뒤편에서 채취한 검은 그을음 같은 것은 거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철분과 송연이라는 사실. 그것은 감식과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쿠마시로가 힘없는 얼굴로 노리미즈를 찾아왔다. 지금 사쿠오를 풀어주고 오는 길이야. 녀석의 알리바이가 증명됐어. 사쿠오의 방 벽 너머는 큐하치네 집의 부엌이잖아. 8시 반쯤에 거기서 일하고 있던 큐하치의 손녀가 사쿠오가 시계 고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우선 8시를 울리게 하고 그런 다음 30분을 울리게 했기에 자기 집 시계를 보니 정확히 8시 32분이었다고 해. 그래서 사쿠오를 신문해 봤더니 녀석 깜빡 잊고 있었다며 펄쩍 뛸 듯이 기뻐하더군. 물론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부합해. 노리미즈군, 어제 사쿠오의 방에 있는 시계가 2분 늦었다는 건 기억하고 있겠지? 그리고 그처럼 묵직하고 가라앉은 소리를 내는 시계는 절에 하나도 없으니까. 노리미지의 흐릿하게 충혈된 눈을 보면 밤을 지새운 그의 사색이 얼마나 치열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쿠마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자 그의 눈이 갑자기 형형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런가? 그렇다면 드디어 거박사 사건의 종편을 쓸 수 있게 된 셈이로군. 사실은 사쿠오의 알리바이가 증명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 그것을 듣고 나니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쿠마시로군,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줬으면 하네. 그 이튿날이었다. 개막을 며칠 앞두고 있는 가주로 극장의 무대 뒤편으로 노리미즈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중의 무대 밑은 사람의 그림자조차 드물었으며 쿠리아가와 사쿠오는 작업복을 입고 그림붓을 움직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이거 축하하네. 그런데 쿠리아가와군, 자네 어제 시계를 수리했는가? 무슨 소리죠? 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사쿠오가 의아하다는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자네 시계의 시간을 알리는 장치는 어떤 시각에도 한 번밖에 울리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오늘 자네가 방을 비웠을 때 가보니 어느 틈엔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 있더군. 하지만 자네는 아마도 입을 다물고 있을 테니까 내가 대신해서 말하기로 하지. 라고 노리미즈가 극히 평온한 투로 말을 꺼냈으나 그에 따라서 사쿠오의 입술에 나타난 격려는 점차 도를 더해갔다. 처음 거기에는 준비 행위가 필요했어. 자네는 자네 방의 시계에 솜 같은 것을 받쳐서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울리지 않게 했을 거야. 그리고 7시 전에 방에서 나와 쪽문을 통해 약사당으로 갔는데 그 이전에 자리를 비운 방의 시계와 자네의 손을 대신할 것을 야나에의 서재에 만들어 놓았어. 그럼 자네의 위조 알리바이를 분해하기로 하지. 우선 야나에의 서재에 있는 괴종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에 안전면도기의 칼날을 일정한 위치에 붙여놓았어. 그런 다음 시계의 오른쪽에 있는 못에 실을 묶고 그것을 비스듬하게 숫자 반의 원심 위에서 8시 30분 이후에 칼날이 만나는 점을 통과하게 한 뒤 그 끝을 자신의 방에서 가져간 휴대 축음기의 회전축에 묶어놓은 거야. 축음기에는 예전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쳐놓은 거미줄 아래에 적당한 위치에 놓았는데 거기에도 장치가 있었어. 자네는 틀림없이 축음기의 속도를 가장 느리게 해서 정확히 2바퀴 회전하고 나면 멈출 만큼만 태엽을 감아두었을 거야. 그런 다음 송음관을 뽑아 그것을 거꾸로 해서 중앙의 회전축에 묶었어. 그러면 발음기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마치 만자의 한쪽 줄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 그렇게 해놓은 다음 정지장치를 움직여서 드디어 회전을 시작해 했어. 물론 그것만으로는 실이 음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만 잠시 후 8시 30분이 조금 지나면 양쪽 바늘에 붙여놓은 면도기의 칼날이 만나기 때문에 실이 뚝 끊어지고 말아. 그렇게 해서 회전이 시작되자 발음기에 바늘을 끼운 팔이 위쪽 거미줄을 튕겨서 그 시계와 비슷한 가라앉은 음향을 낸 거야. 다시 말해서 처음 회전에 8번, 두 번째 회전에서 1번. 그것이 30분을 알리는 소리에 해당하는 셈인데 그 두 번째에서 태엽의 명맥이 끊어져 버린 거지.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사쿠오가 갑자기 굳은 소리로 웃었다. 그런 비단실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겠습니까? 맞아. 10가닥 가운데 양끝쪽 2가닥은 단순한 비단실이야. 하지만 가운데 있는 8가닥은 진짜 소도구야. 땅거미의 줄로는 지난 20년 동안 전기용 퓨즈를 심으로 사용해왔어. 게다가 자네는 그 가운데 한 가닥으로는 가장 두꺼운 것을 심으로 사용했어. 그랬기에 처음에는 8번 울렸지만 7가닥의 얇은 퓨즈는 그때 끊어져 버렸기에 남은 굵은 한 가닥만이 두 번째 회전 때 둥 하고 한 번 울린 거야. 이야, 정말 기발한 취향이네요. 그런데 그건 당신의 독창적인 생각입니까? 사쿠오가 진땀을 줄줄 흘리며 의자의 등받이에 쓰러지려는 몸을 간신히 기댄 채 애써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니, 자네의 사소한 실수 덕분이야. 무릇 태엽이 완전히 풀려버리다니 사용하고 있는 축음기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태야. 자네는 범행 후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자신의 입으로는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해서 알리바이를 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했어. 하지만 딱 하나 태엽을 감아놓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 거미줄을 본 순간 이거라면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겠다고 직감했어. 그랬기에 알리바이가 증명된다면 자네가 범인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사쿠오가 자신도 모르게 절망적으로 몸을 젖혔다가 다시 필사적인 기색을 내보였다. 더 있어. 이번에는 조각상의 후광이야. 그건 정말 교묘하게 달의 광선을 이용했더군. 달이 뜬 밤이면 머리 위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약 5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조각상의 후두부에 빛이 닿아.
그 사실을 알아냈기에 조각상에 후광이 나타났던 시간을 살펴보니 2번 모두 구멍에서 달빛이 흘러 들어오는 시각에 해당한 듯하더군. 그렇게 해서 후광의 전모를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밤에는 브롬화 라듐과 황화 아연으로 만든 발광 도료를 미리 검은 천모자에 둥근 모양으로 흩뿌린 뒤 그것을 조각상의 후두부에 씌운 다음 그 천모자에 긴 끈을 묶고 끈의 끝을 포석 위에 놓은 못에 묶어둔 거야. 그리고 시간을 가늠해서 지혜이를 불러냈는데 달빛이 머리 위를 비추는 동안에는 머리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달의 위치가 바뀌어 당 안이 어둠에 잠기자 발광 도료가 형광색 광원을 만들어 처참한 유사후광을 내뿜게 된 거야. 물론 지혜이는 깜짝 놀라서 달려나갔을 테지만 자네는 못을 나막신으로 밟아 그것을 끌며 달렸고 도중에 떼어내서 품속에 넣었겠지. 어떤가 쿠리아가와군.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날 밤 이번에는 타이류가 보는 앞에서 후광이 빛을 발하게 한 거야. 하지만 그때의 순서는 이전의 2번과는 반대로 유사후광을 타이류의 눈에 보이게 한 뒤 곧 달빛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놓았겠지. 틀림없이. 폭로당한 범죄자 특유의 흉한 표정은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없었으며 사쿠오의 얼굴은 마치 하얀 밀랍 가면 같았다. 그렇다면 타이류는 대체 어디서 어떤 흉기로 살해당했단 말인가? 그리고 시체의 상태와 그 신기하기 짝이 없는 표정은? 그 외에도 이번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있는데. 라며 쿠마시로는 노리미즈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천천히 입술을 적신 뒤 노리미즈의 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럼 쿠리아가와 군의 계획을 처음부터 들려줄 테니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라네. 이번 사건은 3월 말일 천인상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막을 올렸지만 그 이전부터 타이류가 이야기한 꿈을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해서 첫 번째 기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던져진 주사위의 숫자가 생각대로 나왔기에 타이류는 차차 어젯밤에 내가 말한 것과 같은 꿈의 판단 그대로의 경로를 지나서 쇠멸의 길로 떨어져 버린 거야. 다시 말해서 쿠리아가와 군은 범죄로서는 참으로 파격적이게도 대뇌를 침해하는 조직을 만들어낸 거지. 또한 타이류에게서 의식을 빼앗아 완전히 무저항 상태로 만든 원인 역시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거야. 사쿠오는 기계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외에도 쿠리아가와 군은 3개월여 동안 끊임없이 꿈을 이야기하게 했고 그 정신분석에 따라 타이류의 뇌수 안에서 성장해가고 있던 조직의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봤어. 여기까지가 대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날 마침내 붓과 팔레트를 손에 쥔 거야. 그리고 그 시작으로 3번에 걸쳐서 천인상에 후광이 나타나게 한 거야. 타이류는 그것을 초자연계로부터의 계시라고 믿었기에 곧 내려질 심판에 두려움과 버별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어. 그게 소위 말하는 건강한 상태와 불건강한 상태의 경계야. 정신의 균형이 위태로워져서 추가 한쪽으로 막 기울려 한 순간이지. 다시 말해서 쿠리아가와 군이 만든 조직이 간신히 한 줄기 건전한 세포만을 남겨두고 전부를 갉아먹은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사실 타이류의 내부에서는 쿠타스의 남학신을 정신없이 신었을 정도로 처참한 폭풍이 불어대고 있었던 거야. 그런 다음 타이류는 약사당으로 들어가 호마를 피우고 필사적인 기원을 담아 약사 열애의 단죄를 구한 거야. 그런데 그때 쿠리아가와 군이 약사불에게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한 거야. 갑자기 열애의 광배 부근에서 후광이 빛나기 시작한 거지. 뭐? 쿠마시로가 자신도 모르게 담배를 떨어뜨리자 아, 당신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라고 신음하듯 사쿠오가 탄식했다. 그러나 노리미즈에게는 그 진상도 하나의 사무적인 정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건 그냥 불꽃놀이에 쓰는 폭죽에 지나지 않았어.
쿠리아가와 군은 약사불 뒤에 단상에 있는 성관음의 목에 거울을 약간 아래쪽으로 향하게 걸어놓고 약사전 가운데 월광상 뒷부분에서 폭죽을 태운 거야. 그렇게 하면 물론 그 솔잎 모양의 불꽃이 거울에 비치게 되는데 그것을 타이류가 있던 자리에서 보면 호마의 연기 때문에 확대되어 마치 약사불의 머리 위에서 후광이 번뜩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그와 동시에 강렬한 정신집중이 일어난다는 것은 심리학상 당연한 추이임에 틀림없어. 곧 도솔천에서 거파가 내려와 약사여료의 단죄가 있으리라. 그런 의심만을 예민한 막처럼 한꺼풀 남겨둔 채 타이류의 정신작용을 관장하는 빈사의 생체 조직들은 일제히 작업을 멈춰버리고 만 거야.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더듬더듬 경을 읽는 낮은 소리와 함께 아마도 수십 초 동안 계속되었을 거야. 그 사이에 쿠리아가와 군은 뒤편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독경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며 마지막에 살인도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어떤 한 구절에 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때 타이류가 읊조리고 있던 비밀 산매 직불염송. 그건 쿠리아가와 군도 평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이야. 대체로 경문에는 불에 관한 문자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그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을 테지만 그 비밀 산매 직불염송은 아마도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귀에 익었던 것일 거야. 그랬기에 폭죽을 태우기에 적당한 시간 등도 미리 착오가 없도록 목적으로 삼은 한 구절을 기초로 해서 산출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도래하자 갑자기 타이류의 비장한 황홀 상태가 절정에 이르러 현실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렸어. 그와 동시에 흉기가 등장한 거지. 그리고 그 한 구절이라는 것은 경상 위에 펼쳐져 있던 5장 160 심등 3중 적생망 지파라는 구절인데 그 구절이 끝난 순간 갑자기 타이류의 머리 위로 빨간색 망지파가 내려온 거야. 그건 뒤에서 쿠리아가와 군이 예의 빨간색 통 모양 제등을 타이류의 머리에 씌워 그것을 점차 오므라들게 했기 때문이야. 타이류의 당시 상태로는 도저히 식별할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제등이 오므라들에 따라서 망집의 불이 점차 짙어져 갔지. 물론 타이류는 그 찰나에 화형이라고 직감했을 테지만 그것을 되돌릴 여유도 없이 오로지 그 공포스러운 부합 때문에 취약한 뇌조직이 순간적으로 붕괴되어 버린 거야. 하지만 그것이 초자아최면이라고 부를 만한 상태였는지 혹은 매혹성 정신병 발작의 최초 몇 분 동안에 나타나는 강직성 의식 혼탁 상태였는지 어느 쪽이었는지 그 점은 지극히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쿠리아가와 군의 치매 조직은 마침내 최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고 의식과 모든 감각의 박탈에 성공한 거야. 다시 말해서 그 결과 실현된 괴사체 제작이 타이류의 대뇌를 쿠리아가와 군이 이론적으로 일그러뜨려 변형해 나간 결론이었던 거야. 그리고 통모양 제등이 무엇을 한 것인지 노리미지의 설명은 마지막 기요틴을 향해 갔다. 여기서 쿠리아가와 군은 늘어진 염주를 합장한 두 손에 감은 다음 미리 예리하게 갈아두었던 제등의 철심을 노정부에 대고 그것을 있는 힘껏 누른 거야. 하지만 타이류는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업화와 보살의 광대무변한 법력을 아주 짧은 순간 느꼈을 뿐 그대로 미동조차 하지 않고 무통, 무자각 속에서 죽어갔던 거야. 그러니 쿠마시로군, 그 뇌조직 침해법이 자네가 말한 이른바 메커니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그 메커니즘과 살인도구를 자꾸만 신기한 형태의 톱니바퀴라고 말한 것이 곧 그 통 모양 제등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낸 거지? 쿠마시로가 멈춰있던 숨을 훅 내쉬며 땀을 닦았다. 그 하나는 쿠리아가와 군이 불꽃놀이 폭죽과 월광상 사이에 뭔가 가림막을 놓기를 잊었기 때문이야. 불꽃놀이 폭죽은 초석과 철분과 송연의 혼합물이니까. 그리고 철분은 불꽃이 되어 공기 중에 닿으면 산화되어 끝이 둥글게 변해버려. 거기에 또 하나는 숫자적인 부합이야.
그건 제등 끝의 쇠테두리와 타이류의 머리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자상의 흔적과 철심이 양쪽 모두 원심에 해당해. 물론 깔끔하게 깎은 승려의 머리라면 연결부의 위치를 거의 정확히 짐작할 수 있을 테니. 그리고 거기에 우연의 일치가 있다는 사실을 쿠리아가와 군은 발견했어. 또한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마찬가지 일이지만 쿄손군과 쿠타스의 체구가 피해자와 똑같았다는 점과 또 야나에와 기에천녀가 서로 닮았다는 점 등도 그건 틀림없이 자연의 얄궂은 장난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물론 현백당 판자벽에 있는 3개의 구멍 등도 그 섬세한 장난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군. 쿠마시로는 고개를 끄덕인 뒤 눈짓으로 다음을 재촉했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았으니 시체가 숨이 끊어지기 전의 강직 상태를 그대로 지속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 실제로 바짝 조여있던 염주를 풀고 중심을 잡았기에 마침 기도할 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거기에 촌농 바지 접시가 정확히 씌워졌기에 흘러나온 피가 거의 화산형으로 응결해버린 거지. 그런 다음 약사당의 문을 열고 제등에 불을 붙여 목격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큐하치가 지나간 것을 지켜본 뒤 이번에는 타이류의 남학신을 신고 좌상이 되어버린 시체를 현백당으로 옮긴 거야. 즉 하제쿠라 군이 파인 자국이 조금 깊다고 말한 것은 그때의 발자국이었고 돌아올 때는 맨발로 돌 위에서 왼쪽 벽 가까이로 뛰어내린 다음 그 발자국을 바로 도랑의 뚝을 열어 지워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쿠리아가와 군은 범행의 전부를 마친 거지. 그랬군. 그것으로 제등에 불을 켠 이유가 밝혀졌어. 하마터면 거기에 속을 뻔했어. 참으로 자연스러운 은폐 방법이었으니까. 노리미지가 쑥스럽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피로 물든 부분은 워낙 철심해서 촌농바지 접시의 안쪽까지 뿐이었잖아. 따라서 그 부분을 조사한다 할지라도 후에 초를 철심 끝부분까지 태울 테니 날카로운 창끝부터 아래쪽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흘러내린 초로 완전히 가려지게 돼. 하지만 그것을 매달아 사람의 눈에 띄게 했다는 점은 교활한 창란수단에 지나지 않았어. 그렇다면 뚝을 튼 것도 쿠리아가와였겠지? 맞아. 큐하치가 당 앞을 지나자 바로 등을 끄고 연못가로 나간 거야. 그건 쿄성군과 야나에가 매일 밤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쿄성군에게 돌리려 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쿠리아가와 군은 처음에 개의 사슬을 풀어 연못가에 놓아 그 짖는 소리로 큐아치를 불러낸 뒤 이번에도 다시 연못 맞은편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사용했어. 미리 혈분을 섞어놓은 것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가 거기에 불을 붙인 건데 혈분이 녹기에 불꽃은 나지 않고 한 덩어리의 불덩이가 되어 연못 속으로 떨어진 거야. 다시 말해서 그것이 다 피우고 난 담배를 버린 것이라고 본 그 목격담의 정체였던 거야. 그런데 그것을 쿠리아가와 군은 낮에 미리 가늠해서 물속에 잠기게 해두었던 한 송이 타바요스 레세타 연꽃 속으로 떨어뜨린 거야. 그렇게 하면 피냄새 때문에 거머리가 모여들지. 그런 다음 뚝을 열어 수면을 떨어지게 했기에 아침이 되어 남아있던 거머리가 꽃잎에 감싸이게 된 거야. 현백당 안에 발자국을 지우는 것 외에 쿠리아가와 군에게는 이런 음험한 책략도 있었던 거야. 아마도 나를 목표로 계획한 일일 테지만 사실은 나도 쿄성군의 그림자를 아무래도 씻어낼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한 뒤 사쿠오를 바라보며 그런데 자네는 어째서 쿄성군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거지? 그리고 타이류를 살해한 동기는? 아무리 나라도 자네의 마음속 비밀만은 알아낼 수가 없으니. 사쿠오가 도저히 체포당한 범죄자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맑은 눈동자로 바라보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타이류와 넨가 학원의 동문이었는데 정부 주최의 전람회에 출품한 작품으로 당선을 겨룰 때 타이류는 비겁한 암약으로 아버지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어 정신이 이상해졌고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기에 아들인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손에게는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지 동기라 여겨질 만한 행동을 계속 해왔기에 그것을 이용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사쿠오는 갑자기 몸을 돌려 뒤에 있는 배전함 옆으로 달려갔다. 유리가 쨍그랑 깨짐과 동시에 노리미즈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섬광이 눈꺼풀을 찔렀으며 찢어질 듯한 외침이 들려왔으나 잠시 후 실내는 털이 탄 냄새가 감돌 뿐 마치 물속처럼 정적에 빠졌다. 관자놀이에 고압 전류가 흘러 이 젊은 복수자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게 되었다.